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한 걸 포함해 유용액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인 식사비와 세탁비, 과일값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관용차까지 자신의 아파트 주변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사적으로 타는 등 총 1억 원 넘게 유용했다며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내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889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봤지만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사모님 팀을 운영한 혐의로, 정모 전 비서실장은 법인카드 결제 대금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토록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그걸만 나오면서 너 본 거 절대 됩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동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법카 유용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여야 모두 상대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막는 재판 지연 방지 TF를 오늘부터 가동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15일 1심이 마무리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재판 지연 방지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할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공개합니다. 초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개 탄핵 사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절반인 150명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G20 정상과 함께 러시아 면전에서 러브 군사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다음 순서로 발언권을 얻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브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독일과 캐나다, 호주 총리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러시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 면전에서 G20 정상들이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꽤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용어와 예시가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계속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승인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미국이 에이테크임스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다고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브 군사협력에 맞선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G20 정상회의와 일주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21일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근데 이 사건이 경찰이 2022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인데 검찰은 이번에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쨌든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별로 없어요. 네, 나머지 배모 씨에 대해서는 송치를 했었고요. 그렇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를 계속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 여지가 남아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제 경기도청 등을 수사해 보니까 거기에 허위 지출 결의서 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게 되거나 지출한 돈에 대한 갚을 때에는 뭔가 내부적인 그 결제개선상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허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사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정의 회계 지출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에서 보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관여 사실을 뭔가 증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절차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자료 화면으로 나갔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텔레그램 대화 등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억지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억지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황을 가지고 기소를 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조에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이 김혜경 씨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 1심에서 소위 벌금형의 유죄가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검찰 스스로가 소위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소 주체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주체인가?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횡령 혐의가 명확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주체들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소위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하는 것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씀해 주신 정황들로 검찰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입증될 거라고 보고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청에서 일했던 관계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간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은 매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순회동으로는 격주 정도로 해서 자택 앞에 가져다 놨었습니다. 저희가 과일을 가지러 갔었는데 늘상 계시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사장님이 어디 가셨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도청으로 결제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어머니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때 그 고깃집 안심용 하는 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부르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지금 보여드린 조명현 씨,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2022년에 법카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 유용 의혹을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두 번째는 이 모든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또는 김혜경 여사예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이걸 모를까요? 그 돈이 그러면 본인들이 해당 돈을 지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들이 샌드위치, 배달된 샌드위치를 먹고 과일을 드시고 또 과일을 친인척에게 배달하고 제수용품을 사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돈을 댔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금액이 뭐 한두 번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것은 몰랐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반증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관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늘 그 집에 서 있고 그다음에 그 관용차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이게 2년에 걸쳐서 그랬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몰랐다고 하면 역시 반증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탄핵 증거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정황 증거를 대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알리바이를 대시거나 나는 이래서 몰랐다라고 오히려 탄핵 증거를 대야 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도 그렇고요. 검찰이 또 주장을 한 부분이 배모 씨를 중심으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운영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조명현 씨가 제기를 했었고 검찰이 예.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만 이 사건의 원리를 따져보면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패배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무혐의 했어요. 왜?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권익위가 등장합니다. 권익위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갖다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떤 거냐면 저희 경찰이 무혐의 종결을 시키면 권익위나 감사원이 갑자기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요청을 하면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 정황에 대한 사실, 간접 사실 이 내용 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다음에 재판을 쭉 끌고 가면서 계속 이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전 이게 올바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검찰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가 명확하니까 기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황이 있잖아. 당신들이 밝혀라고 기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게 검찰의 시각뿐만 아니고 조명현 씨가 2022년도 1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2023년도에 권익위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예. 권익위에서 좀 알아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 허위 지출 결의서 등이 나와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경기도 그 국감에서 김두관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60회에서 100회 정도 부정사용이 확인된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모님 팀이라고 불리는 그 두세 분은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이 사모님 보좌해라라고 시키면 한두 번 시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사모님 팀 자체가 저분들의 업무의 전적인 업무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적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 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이것을 무죄다라고 지금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글쎄 도의에 맞지 않지 않나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검찰 주장이라니까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논리로 얘기하면 소위 대선 과정에서 또 대통령 부인께서 본인 스스로가 학력 경력 유족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습니까? 또 하나의 부분은 그렇게 관용차를 말씀하시면 이재명 당대표만 걸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소위 광해단체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용해도 관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소위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관용차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쿡 집어가지고 그거가 문제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이 수사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전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지자체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차제에
전국 지자체 행안부는 이것을 다 단속해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지금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걸로 보이고요. 이 법카 유용 의혹이 결국 추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결국 5개로 늘어난 건데 이 당대표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5개면 이제 항소심 하나 포함해서 5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일주일에 5번을 나가시는 거죠. 보통 집중심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일을 잡는 게 보통 예인데 2주에 한 번씩 잡는다 하더라도 주 3회 정도를 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수원과 서울 왔다 갔다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당무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자체도 좀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뭐 공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된다라는 정도의 멘트뿐이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법정에 갇혔다 이런 말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서초동과 수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당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거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적인 개인으로서 얘기를 한 거고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현재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 당대표,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려는 어떤 권력의 요구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 문제가 아닌 검찰의 과도한 소위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검찰이 계속적인 기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의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전체적인 리더십 자체에 흔들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개인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집권 여당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김종국 부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 변호사비를 당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느 수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어떤 패널분도 얘기하시던데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그에 따르겠다. 네. 맞는 말씀이죠. 아마 유권 해석을 의뢰하시면 지금 국회의원들 등은 유권 해석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무죄 무혐의 또는 면소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내겠다. 이렇게 실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당의 정치활동 또는 정당 활동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어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후원금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돈으로 또는 뭐 국고보조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의견일 뿐이지 이것을 현실화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위증교사 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잖아요. 앞두고 연일 공방의 지적이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바람이겠죠. 저는 예를 들면 참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판사 겁박하지 말라면서요. 민주당 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적어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당대표가 갑자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중형을 때려야 된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게 인신이 구속되고 말고의 문제예요. 단순한 정치적 예를 들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상황인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갑자기 재판을 앞두고 판사가 듣고 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법정 구속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번 선거도 저번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공개적으로 1년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1년이 나왔습니다. 실형은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건 오히려 판사를 겁박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예를 들면 소통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계속 예를 들면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판사를 겁박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얼마나 웃긴 자가당착적인 발언입니까? 물론 김종욱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에서 이렇게 판결에 대한 전망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 지난해 9월에 통과됐던 체포동의안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전에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네. 그런데 저게 이제 그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 등이 전망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민주당의 무죄 확신 주장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에서 무죄 확신 주장하는 것은 그럼 재판부 압박이 아니냐. 민주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무죄 확신이라는 주장이 있길래 여기서는 1년 정도 예상한다라고 각자의 예상을 얘기한 거고 무죄 확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죄 탄원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양측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구속 부분은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그런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어떤 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대법원 인신 구속에 관한 예규를 해석한 것인데 일종의 거기 보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그때는 저희가 체포동의를 요구하거든요. 국회의원 등에서. 그 체포동의를 요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또 48시간 내에 신청합니다. 그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판사가 체포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구인영장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럼 그 해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그게 발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구인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도 별도의 체포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 시에도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법리 해석인 것이지 이걸 이재명 대표에서 법정 구속을 촉구하거나 판사에게 압박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두고 여야 공방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방들이 있습니다. 비명계를 겨냥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거친 발언이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어제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다소 과격한 발언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그 전에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집권여당 당대표시니까 매우 좀 정무적인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의원께서 좀 과격한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좀 너무 셌다라고 인정한 측면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최근에 소위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위 검찰공화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야당 당대표 죽이기다라고 하는 당의 일관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재판 결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내부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검찰 또는 정권 편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자체들은 당의 단결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소위 납득할 수 없었던 최민희 의원이 좀 과도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런 측면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각자 의원들의 발언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고 가능할 만한 선상에서 설득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볼 텐데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본격 반박을 예고했는데요. 변호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명태균 씨가 반박하지 않았었는데 본격적으로 반박할 예정입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구속 후에 첫 조사를 받았고요. 명 씨 측은 이 강혜경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통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대질 조사는 아마 용처 관련된 대질 조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쓰이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둘 중에 누구의 의도대로 쓰였는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밝힐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대질 조사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공동 책임이냐 아니면 일부의 책임이냐만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돈 조성 경위 사실 거의 범죄 혐의는 돈 조성 경위와 관련돼서 구성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관련돼서는 또 다른 원래 문제가 됐던 횡령 여부와 관련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질을 할 큰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김종욱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강혜경 씨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에서는 저희 수사검사가 없는 부서에다 이걸 배치를 했고요. 9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강혜경 씨가 공익적인 제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부터 수사검사를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계속 창원 쪽에다 딱 묶어두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과 관련된 관련인들은 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야 한다고 그렇죠. 보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 조작 문제,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인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창원에서 수사를 좀 예를 들면 어떤 지역적으로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인이었던 사람이 그 단체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과의 참고인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자금법 수사로 한정 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여론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를 창원 쪽으로 한정짓고 정치자금법 정도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태균 씨. 네, 근데 그거는 예.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아니 어떤 단서가 나와야지 그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저게 창원에 선거 관련해서 고발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선거 증빙 자료를 첨부 안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쓰임새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한 거고 피고발인은 명태균 씨, 김영선 씨, 그다음에 강혜경 씨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커진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도 그 주소지가 창원이고요.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김영선 씨도 그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무슨 공천해주겠다고 해서 돈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창원을 떠날 아직까지는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녹취가 있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이 어떤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지금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주된 것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 근거가 거의 희박한 논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이잖아요. 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본적인 녹취까지 나온 사실인데 여기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 또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라는 당대표의 본인이 현재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녹취가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증거가 없으니까는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는 제가 볼 땐 아예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었죠.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녹취를 다 그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그럼 아마 법률가들이 거의 인정할 거예요. 만약에 그 녹취가 여기까지 이어지면 해당할 수 있어요. 명태균 씨와 공모해가지고 야 공천을 줄 테니까 돈 받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모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공천 실무자 최종 책임자예요. 그 본인들끼리 정치적인 책임을 두고 벌이는 공방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네, 물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이죠. 기소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지금 확인되는 이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검찰 수사에서 과연 핵심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좁혀질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국 혁신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탄핵을 준비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그 결사체도 처음 봤고 어떻게 탄핵을 준비합니까? 탄핵이라는 건 급작스럽게 급변하는 거예요. 어떤 그 탄핵 사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뭐 헌정 중단적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탄핵을 준비해 온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그 정치 행위인가요? 또 하나는 아마 오늘 발표가 되겠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적시하는 저 10몇 개의 탄핵 사유를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 행위이지만 상당히 헌정 중단과 관련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법한 정치 행위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척의 배에 비유를 해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탄핵 소추안 공개에 대해서 여전히 다소 좀 미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기본적 원칙이 딱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자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의 연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여론 조작, 그다음에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 만약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탄핵에 해당되는 소위 직무상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명정하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총선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건 국민한테 약속한 내용들이고요. 말씀하신 12가지 사안 자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 당에서 분리돼서 나가신 분들이 탄핵을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상황은 특검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특검을 해서 만약에 무죄라면 탄핵 얘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을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수사가 불가능하니까 수사가 아닌 방식의 소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받으시면 됩니다. 무죄라시면. 제가 짧게만.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뿐이지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필 왜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만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원래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비해 놓은 검찰, 공수처에 의한 수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좀 의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하는 걸 보시면 되잖아요. 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 전국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의 태업을 사흘째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노조도 오늘부터 태업에 들어갑니다. 시민들 출근길 상황은 괜찮은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 현재 지하철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시청역엔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태업이 시작되면서 지하철 운행이 평소보다 10분 정도 조금씩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법 투쟁은 열차를 안전 규정대로 운행을 하면서 사실상 지연시키는 겁니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 시간을 꽉 채워서 열차 출입문을 천천히 여닫거나 저속 운행하면 현실적으로 지하철 운행이 늦어지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도 28일 일부 구간에서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숭례문과 광화문, 서울역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심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데 지하철 노조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청역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현대차 울산공장 성능실험연구소에서 차량 성능실험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공장 안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이 오갑니다. 공장 안에서 3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는 오후 3시쯤 전동화 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실험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와 30대 현대차 소속 연구원과 20대 협력업체 소속 연구원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협력이 안 나오니까 한 분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들은 차량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공간에 있었는데 공간의 크기는 차량 한 대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 실험 중 배기가스가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 2번째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이 유 씨의 부친상을 언급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을 투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2년에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혐의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약물재활 교육 80시간, 추징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요. 당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요. 죄질이 나쁘고 비난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년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유아인 씨가 항소를 했는데 당시 사실 검찰에서도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구형했는데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를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의 2번째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아인 씨가 첫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는 정장을 입고 나왔었는데 어제는 수의를 입고 나오고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지만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면서 호소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장량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이미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씨 측은 일단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너무 무겁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실내 판례에서 실제로 이제 판례에 비춰볼 때 징역 1년이라는 거 무거운 형량인가요? 징역 1년 정도는 사실상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구형 자체는 4년을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형으로 구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항소를 한 것은 아마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유아인 씨와 변호인 측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라는 것이 지금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 않으면 1년 동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똑같이 1년형이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붙여주면 바로 석방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나오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항소심에서 이러한 꼭 1년이 뭐 6개월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1년이 똑같이 나와도 집행유예를 붙여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아인 씨 다음 공판이 2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재판부가 유아인 씨를 선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보통 항소심에서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징역형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도 4년을 구형했는데 구형의 반도 나오지 않아서 검찰도 역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마약 투약을 했고 여러 종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하고 투약을 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양식장에 취합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뭐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꾸며서 입국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에요? 창원경찰서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의 선수 A씨가 지금 구속 송치가 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코치 B씨 그리고 A씨의 배우자 C씨는 불구속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일당이 KK 프로젝트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코리아 케냐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유명 마라톤에 있어서의 초청장을 위조를 해서 케냐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것을 양식장에 취업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KK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던 거예요. 한국 양식장은 일이 힘들지 않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었던 것이죠. 26명이 그 비자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실제로 7명이 입국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케냐 마라톤 선수들은 한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불법 입국과 취업을 감행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해경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비자를 못 들어오니까 마라톤 선수들을 우리나라 같은 운동 파트너로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참 이 마라톤 선수가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닐 텐데 이 선수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때 저들이 케냐에서는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온 7명의 선수들이요. 30대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선수로서는 어떤 전성기는 좀 지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몸이 건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계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양식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결국에는 검거까지 이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사연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가짜 초청장에 위조한 체육인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범죄자 일당이 체육회 소속의 코치와 선수고 또 마라톤에 있어서 한국에 되게 유명한 마라톤 이름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케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봤을 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유명한 마라톤이 있었고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체육회 도장을 굉장히 정교하게 위조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케냐에서는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케냐 선수 7명 중에 6명은 이미 출국을 했고 1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해외에 출국이 되어 있는 선수들 6명 말고 1명은 아마도 한국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경찰이 추적 중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검거를 해서 지금까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군시설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네,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 보관시설 등을 노려 모두 6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도록 교리를 개정해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인 러시아 브리안스크주에 에이테크스 미사일 6발을 발사한 건 현지 시간 19일 새벽 3시 25분쯤.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타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산 포탄과 대공 미사일이 보관된 무기고를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군은 6발 중 5발을 격추해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 명으로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utin has brought 11,000 North Korean troops to Ukraine's borders. This contingent may grow to 100,00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교리를 개정하며 맞섰습니다. 핵 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비핵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Эту доктрину читать. И не так, как они читают устав ООН, усматривая там только то, что им нужно, а доктрину во всей ее полноте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미 국무부는 러시아 핵무기 교리 개정은 무책임한 언사라며 유럽 동맹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죠. 사이먼 레틀이 이끄는 바이에든 방송교향악단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한 공연 협연자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무대에 함께 오르게 되는데 레틀은 조성진에 대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드문 연주자라며 같이 연주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지휘자 사이먼 레틀은 파트너인 조성진을 드문 연주자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오늘 공연에서 선보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테니스 경기처럼 공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조성진과 연주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He can't know that, except he must. So it seems so natural to you that there's no effort. Sorry to give you compliments. I know you hate it, but there we go. 조성진 역시 연주할 때는 힘든 줄조차 몰랐다며 지휘자와의 특별한 합을 자랑했습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든 곡인데 오케스트라랑 마에스트로가 너무 훌륭하고 잘해서 제가 힘든 거를 까먹은 것 같아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레틀이 상임 지휘자로 있는 곳으로 한국 내한 공연은 6년 만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외에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선보입니다. 조성진에 이어 또 다른 클래식 스타 임윤찬도 연말 무대에 섭니다. 다음 달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과의 협연에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합니다. 임윤찬은 최근 클래식 음반계의 권위 있는 상인 그라모폰 어워즈에 이어 올해의 디아파종 황금상 젊은 음악가상도 수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부산 백스코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21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지난주 나흘간 열린 지스타 2024를 찾았습니다. 올해 지스타는 3,359부스가 차려진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게임 유저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고 2~3시간의 대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기를 겪은 게임사들은 PC,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게임을 대거 선보이며 세계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시장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네요. 네. 다양한 참가사의 신작 시연 부스에 연일 관람객이 대거 몰렸는데요. 넥슨의 내년 출시 예정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 티어리 크래프트의 슈퍼바이브, 한국판 심즈로 불리는 크래프톤의 인조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하이브 IM의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 등 신작들이 전부 호평을 받고 있고 시연을 하기 위해 유저들이 2~3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다양한 IP 활용과 장르의 다각화, 한층 발전된 그래픽으로 내년 신작 게임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 만큼 내년 K게임의 재도약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고 기온은 점차 오르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남 해안에, 서울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영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가 12도, 대구 13도, 부산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 기온이 반짝 오르지만 주말 아침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가을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